네, 어제 중요한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7%를 하회했는데요. 이를 두고 시장의 분석은 분분합니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될까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씨 그러니까요. 의견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6.9%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네. 다른 쪽에서는 또 이야기가 좀 나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3% 성장률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중국의 이 같은 성장률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에 따른 판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정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좋지가 않고요. 또 이쪽으로 보시면 업종별 쏠림이 지독하다라는 거죠. 제조업은 계속 하향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그나마 소비가 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과연 긍정적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 또 소비는 이렇게 트렌드를 타지 않고 계속 좋아질 수 있느냐. 이 물음이 모두 지금 물음표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부담감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 쪽의 흐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이익이 계속 하향하고 있는 데다가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쉽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구조조정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중국의 은행 지표들을 보시면 굉장히 불안한 것이 NPL이라고 해서 무수익 여신이 빠른 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은행업 업황, 그러니까 일종의 BSI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또 급감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 이것은 제조업 대출과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민간 디레버리징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의 회사채 BBB 등급과 AA 등급의 스프레드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잘 보시면 BBB 등급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AA 등급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지금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대한 수요도 지금 굉장히 등급이 높은,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좋은 그런 회사처럼만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옆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도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물량의 대부분의 만기가 내년 연초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회사채 만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년 연초부터 크게 늘기 시작해서 연 중반 이후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으로 들어가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그러면 이 민간 디레버리징 사태,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대출해줬던 것을 빠르게 갚아야 되는 시기, 전반적으로 이제 긴축은 아니지만 레버리지를 많이 줄여가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 부근의 디레버리지가 결국은 성장률을 둔화시킬 거고 이 과정에서 제조업들도 굉장히 구조조정 압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을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간 디레버리징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 오중 전후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데요. 인플레에 대한 확대 기대해 볼 만한가요? 네, 아직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고정 투자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업 투자 부분이 있고요. 정부 SOC 부분이 있고 부동산 개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세 가지 모두 하향 트렌드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경기 하락 속도를 막기 위해서 지금 뭐 부동산 개발을 늘려나가는 건 좀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일부 일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투자를 마구 늘릴 수 있느냐? 지금 뭐 민간 기업들 포함해서 국영 기업들도 구조 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를 마구 늘려나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이 공급 과잉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제조업 투자를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늘릴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정부의 SOC, 뭐 1대1로를 통한 정책이 되었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사회 간접 자본이 되었든 아니면 이 미얀마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하기 위한 뭐 추가적인 투자가 되었든 뭐 그런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쪽의 투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대1로 정책의 추가적인 추진, AIIB를 연계한 뭐 아프리카 투자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으로 경기를 조절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투자 전략도 너무나
너무나 확연하지 않나. 중국의 인프라 관련주를 사는 것이 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이준희 앵커가 뉴스에서 전해주신 대로 중국의 이제 GDP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들은 자기들이나 잘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지금 뭐 1%, 2% 내외 성장하라고 있는 선진국이 중국에다 대고 삿대질하면서 너희 왜 이렇게 성장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뭐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라는 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외국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을 포함한 이런 선진국들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 좋은 얘기를 최근 들어서는 한 적이 없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망가뜨린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브릭스 국가들인데 뭐 그들 국가에 이렇게 나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들에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중국에서 과연 좋아지는 부분이 무엇이고 거기에 투자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그 선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제 환율 이슈도 좀 보도록 하죠. 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120원대로 진입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1,130원대 다시금 회복을 했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갈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일단 뭐 하락의 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원화의 강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가 기준에서 밸류 평가 기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저평가되었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원화의 절상 과정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면 실질 실효 환율인데요. 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뭐냐? 그냥 실제로 우리가 환율을 따졌을 때 뭐 여러 가지 개념을 적용하지만 실질 실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매력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기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모두 결합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이 환율이 이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느냐 또 어느 정도의 적정한 가치를 기록하고 있느냐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엔화는 저평가되고 있는데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화는 지금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절상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는 뭐 정치적인 그런 뉘앙스도 충분히 좀 풍기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의제 중에 하나로 환율 조작국 얘기가 오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원화에 대해서 지금 절상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수급적으로도 워낙 이제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국가들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환율 조작국까지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원화 절상을 계속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일본은 최근에 정치적으로 하도 이제 미국과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완화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만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일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수급적으로는 경상수지흑자가 워낙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원화의 또 고평가 요인이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원화의 이제 상승 압박 자체,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상승 압박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이 동시에 적용하면서 1,190원에서 1,120원대 초반까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일단 방향성을 돌리기에는 뭐 장기적으로는 돌아가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화 강세의 상승 압박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를 급격하게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하던 수주주들도 제동이 걸린 상태이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저버린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분기별로 그다음에 연도별로 이익을 추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Q와 P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결국 이제 P를 좌우하면서 이익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익의 추정치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4분기에 다시 또 급격하게 2분기처럼 꺾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의 추정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한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적 추정치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4분기에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사람들이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종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실적이 확실해 보이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절대 저평가 종목이어서 더 이상 빠질 데가 별로 없어 보인다. 확률적으로 여기서 투자했을 때 승률은 거의 뭐 100%다라고 하는 뭐 그런 종목밖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믿음 뭐 역시 낮아 보이고요. 실적 추정에 대한 믿음 여전히 낮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믿음도 최대한 줄여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종목 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 종목들의 그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타일은 말씀드렸던 내수 성장주 중에서 그리고 저평가 종목 아니면 뭐 턴어라운드주 뭐 이런 것들로 최대한 압축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기업들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에서 공급 과잉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업종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 정유 업종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 국내에서도 이들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한계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뭐 대통령을 포함한 그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직접 얘기를 했죠. 한계 기업들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살생부가 아마 11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하는 구간에서 또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하는 구간에서 실제로 영향을 받으면서 한계 기업들의 숫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종으로 보시면 분명히 늘고 있는 업종 조선과 운수업종이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양상이고요. 뭐 철강도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2009년도와 지금 2014년을 비교한 거거든요. 줄어든 게 지금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동산과 숙박, 음식료 일부 업종이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업종에서는 전부 증가 추세입니다. 그중에서 또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게 조선, 운수, 철강과 같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이들 업종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업종을 지적하면서 이 업종 구조조정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한계 기업들의 구조조정 자체의 압력은 앞으로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뭐 정말로 이제 나중에 살아남은 종목군들은 뭐 혹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고 살생부가 오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뭐 중소형주에 대한 해당 업종의 중소형주에 대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운수, 철강 업종 중심으로 비중이 늘어난 만큼 한계 기업들의 증가수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명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이들에 대해서 산소 호흡기를 떼내는 그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은행업종이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하겠죠. 이들에게 한계 기업들에게는 충당금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발생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충당금으로 쌓는 과정에서 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지금처럼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누릴 수 없는 이 저금리 저성장의 시기에 충당금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한계 기업들의 조정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은행업종에게는 향후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주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한계 기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이 2009년도만큼 위기 상황도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좀 은행업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생각해봐야 될 것,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업종, 해운업종, 철강업종 이런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업종들의 대표 기업들로 결국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계 상황이 와도 이들 기업은 뭐 죽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어쨌든 살아남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악재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가도 굉장히 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과정으로 은행업종은 구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하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당 업종,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 기업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나 한진해운이나 아니면 뭐 포스코와 같은 이런 대표 기업들이 결국은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라는 관점에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 중국 GDP와 함께 또 우리나라의 환율, 한계 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습니다. 이러한 시각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하겠습니다.